68세 박재훈의 손이 떨렸다. 스타벅스 테이크아웃 컵을 든 손이 눈에 띄게 흔들리면서 뜨거운 커피가 컵 뚜껑 틈새로 새어나와 손등을 적셨다. 하지만 그는 뜨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아니, 느낄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광화문 지하철역 4번 출구 앞 계단에 앉아있는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남루한 누더기 옷을 걸친 여자였다. 한때 베이지색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패딩은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솜이 삐져나온 부분을 비닐끈으로 묶어놓은 흔적이 역력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기름때로 엉겨붙어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고 얼굴은 먼지와 때로 뒤덮여 원래의 피부색을 짐작하기 어려웠다. 그녀 앞에는 찢어진 종이컵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몇 개의 동전만이 덩그러니 담겨 있었다. 재훈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관자놀이에서 혈관이 쿵쿵 뛰는 게 느껴졌다. 15년. 정확히 15년 3개월 만이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것은 2009년 8월 이혼 조정 법정이었다. 그때 그녀는 샤넬 투피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미용실에서 갓 손질한 듯 윤기가 흘렀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명품 핸드백이 들려 있었고 발에는 10cm가 넘는 하이힐이 신겨져 있었다. 그런 그녀가 지금 노숙자가 되어 거리에 앉아 있었다. 재훈의 뇌가 혼란스러웠다. 이게 정말 이선희가 맞나?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비록 얼굴이 때로 뒤덮여 있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고 몸이 야위어 있었지만 그녀의 귓불에 있는 작은 점은 그대로였다. 그리고 그녀가 무심코 턱을 괴는 습관도 변하지 않았다. 왼손으로 턱을 받치면서 오른손으로는 무릎을 두드리는 그 습관. 25년을 함께 산 사람의 습관은 1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었다. 재훈의 다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곳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녀를 피해 걸어갔다. 어떤 이는 못 본 척 빠르게 지나쳤고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다. 한 젊은 여성이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컵에 넣고 지나갔지만 이선희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초점이 없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재훈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1982년) 봄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났던 첫 만남. 당시 24세였던 이선희는 은행원이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수줍은 미소를 짓던 그녀. 1984년 가을 여의도 63빌딩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했던 프러포즈. 1985년 봄 신혼여행으로 갔던 제주도. 1987년 겨울 처자의 민수를 출산하던 날. 1990년 여름 둘째 민지가 태어나던 날. 그리고 그 이후에 25년.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그리고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벗어났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볼 수 없었다.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호흡은 거칠어졌다. 그는 가까운 골목으로 들어가 건물 벽에 기댔다. 그리고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왜 그녀가 그곳에 있는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재훈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그가 알고 있던 이선희는 이혼 후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사서 살고 있어야 했다. 아이들에게서 들은 바로는 그녀는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아니, 최소한 5년 전까지는 그렇다고 들었다. 재훈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큰아들 민수의 번호를 찾았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는 못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춰 있었다. 민수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나? 방금 내 엄마를 봤는데 노숙자가 되어 있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재훈과 민수의 관계는 좋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이혼 이후 부자 관계는 사실상 단절되어 있었다. 민수는 이혼 당시 22세였다. 대학교 3학년이었던 그는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고는 재훈을 용서하지 않았다. 이혼 법정에서 민수는 어머니 편에 섰다. 그리고 그 이후 재훈과는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다. 재훈은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는 대형 건설 회사의 상무이사였다. 2년 후면 은퇴였다. 그동안 성실하게 일했고 회사에서의 평가도 좋았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컴퓨터 화면의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침에 본 그 장면으로 가득했다. 노숙자가 된 이선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재훈은 자신도 모르게 과거를 되짚기 시작했다. 결혼 초반 10년은 평범했다. 아니, 평범 이상이었다. 재훈은 건실한 직장인이었고 이선희는 은행원으로 일하다가 처자아이를 가진 후 전업주부가 되었다. 둘은 목동에 작은 아파트를 샀고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다. 명절에는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여름 휴가에는 바닷가로 여행을 갔다. 하지만 1995년쯤부터 변화가 생겼다. 재훈의 회사 생활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프로젝트가 연이어 잡혔고 그는 밤늦게까지 일했다. 주말 출근도 잦았다. 이선희는 처음에는 이해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응원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표정에는 쓸쓸함이 배어들었다. 재훈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챘지만 무시했다. 그에게는 일이 더 중요했다. 승진이 목표였고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보다 TV를 보거나 잠을 자는 시간이 더 많았다.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도 점점 줄어들었다. 이선희는 점차 변했다. 한때 수줍고 따뜻했던 그녀는 날카롭고 차갑게 변해갔다. 재훈이 늦게 들어오면 캐묻기 시작했다. 어디 있었냐고, 누구랑 있었냐고, 왜 연락이 안 됐냐고. 재훈은 귀찮았다. 일하느라 바쁜데 집에 와서까지 추궁을 받아야 하나 싶었다. 그래서 그는 더욱 말이 없어졌고 이선희는 더욱 의심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 둘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대화는 거의 없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치 남남처럼 지냈다. 재훈은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고 이선희는 그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잠들었다. 주말에도 재훈은 골프나 회식으로 집을 비웠다. 이선희는 친구들과 모임을 갖거나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다. 그리고 2006년 재훈은 그녀를 만났다. 회사의 신입사원이었던 29세의 김유진. 재훈보다 20살이나 어렸지만 그녀는 재훈에게 관심을 보였다. 아니, 재훈이 그렇게 느꼈다. 유진은 재훈의 말을 경청했고 그의 농담에 웃어주었고 그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재훈은 그 시선에 취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회식 자리였다. 그 다음은 업무 상담이라는 명목의 저녁 식사였다. 그리고 어느새 둘은 선을 넘고 있었다. 재훈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다. 집에서 느끼지 못하는 설렘과 인정을 유진에게서 느꼈다. 2009년 5월 이선희가 그것을 알아챘다. 재훈의 휴대폰에서 유진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발견한 것이었다. 그날 밤 집안은 난리가 났다. 이선희는 울부짖었고 재훈은 변명했다. 하지만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증거는 명백했다. 이선희는 이혼을 요구했다.
재훈은 처음에는 거부했다. 하지만 이선희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재훈도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리고 3개월간의 지루한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다. 이혼 조정 과정은 치열했다. 이선혜 측은 재훈의 외도를 근거로 파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재훈의 변호사는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났었고 이선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둘은 서로를 비난했다. 25년의 결혼 생활은 법정에서 온갖 추악한 말들로 난도질당했다. 민수와 민지는 충격을 받았다. 특히 민수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법정에서 어머니 편에 서서 증언했다. 아버지가 얼마나 가정을 돌보지 않았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진술했다. 재훈은 그 증언을 들으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결국 2009년 8월 이혼이 확정되었다. 재훈은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 분할로 당시 시가 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이선희에게 넘겨주었다. 추가로 현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선희는 그 돈으로 강남 대치동의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다. 당시 그 아파트의 가격은 약 3억 5천만 원이었다. 나머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계획이었다. 재훈은 이혼 후 유진과 재혼했다. 2010년 봄이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다. 유진은 재훈이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재훈의 재산에 관심이 많았고 사치스러웠으며 재훈의 아이들을 싫어했다. 재훈은 2년 만에 다시 이혼했다. 그리고 그 후로는 혼자 살았다. 이혼 후 재훈은 아이들과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IT 기업에 취직했다. 민지는 대학원에 진학했다가 결혼했다. 재훈은 가끔 아이들에게 용돈을 보냈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 민수는 돈을 받지 않고 되돌려 보냈다. 민지만 받았지만 그녀 역시 재훈과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다. 이선희에 대한 소식은 아이들을 통해 간간히 들었다. 5년 전쯤 민지가 재훈에게 전화를 걸어 이선희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했다. 당뇨병이라고 했다. 재훈은 병문안을 가려고 했지만 민지가 말렸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훈은 대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 민지는 그것을 받았다. 그 이후로는 이선희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 재훈도 특별히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대치동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그녀는 노숙자가 되어 있었다. 재훈은 결국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보다는 민지가 그나마 재훈과 대화가 가능했다. 전화벨이 3번 울린 후 민지가 받았다. 재훈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재훈이 이선희의 근황을 물어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민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어머니는 잘 지내고 계신다고. 건강도 괜찮으시고 대치동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사신다고. 재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민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왜 거짓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재훈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재훈은 다시 광화문 지하철역 4번 출구로 갔다. 이선희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같은 옷, 같은 자세, 같은 표정. 재훈은 멀리서 그녀를 관찰했다. 1시간 동안 지켜봤지만 그녀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을 던지면 고개를 살짝 숙일 뿐이었다. 재훈은 용기를 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3m, 2m, 1m. 이제 그녀의 얼굴이 확실히 보였다. 15년의 세월이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한때 탱탱했던 피부는 주름으로 가득했고 맑았던 눈은 흐릿했으며 윤기 나던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이선희였다. 재훈이 그녀 앞에 섰다. 이선희는 그를 올려다봤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재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그녀 앞에 컵에 넣었다. 이선희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 허공을 바라봤다. 재훈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다시 그녀를 지켜봤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다. 그녀에게 직접 다가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아야 했다. 재훈은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평판이 좋은 곳을 찾았다. 그리고 그날 오후 강남에 있는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탐정은 재훈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일주일이면 조사할 수 있다고 했다. 비용은 500만 원. 재훈은 선금으로 200만 원을 지불했다. 일주일은 길게 느껴졌다. 재훈은 매일 아침 광화문역에 들렀다. 이선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추운 날에도 그녀는 그곳에 앉아 있었다. 재훈은 매번 그녀 앞을 지나가며 돈을 넣었다. 하지만 이선희는 여전히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재훈은 다시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다. 탐정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다. 그리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선희는 이혼 후 처음 3년간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살았다고 한다. 대치동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가끔 아이들을 만났다. 하지만 2012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당뇨병이 악화된 것이다. 이선희는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혼자 사는 것이 힘들었고 우울증도 생겼다. 2014년 이선희는 큰 실수를 했다. 지인의 권유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조금씩 벌었다. 하지만 욕심이 생겼다. 이선희는 점점 더 많은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 그리고 2015년 중국 주식시장 폭락으로 큰 손실을 봤다. 1억 원이 넘는 돈을 잃었다. 이선희는 패닉에 빠졌다. 돈을 되찾기 위해 더 무리한 투자를 했다. 심지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 하지만 손실만 커졌다. 2016년 말 이선희는 결국 아파트를 팔아야 했다. 대출금을 갚고 나니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이선희는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다. 그리고 생활비를 아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뇨병 치료비와 생활비로 돈은 계속 빠져나갔다. 2018년 이선희는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다. 당뇨병 합병증으로 시력이 나빠졌고 신장 기능도 저하되었다. 병원비는 계속 늘어났지만 돈은 바닥났다. 탐정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2019년 이선희는 원룸 월세도 내지 못하게 되었다. 그녀는 쫓겨났다. 민수와 민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이들도 사정이 어려웠다. 민수는 결혼 준비로 돈이 필요했고 민지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선희는 거리로 나왔다. 처음에는 친구 집을 전전했다. 하지만 오래 갈 수 없었다. 친구들도 부담스러워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었다. 이선희는 노숙자 쉼터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쉼터 생활이 맞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거리에 정착했다. 탐정은 사진들을 보여줬다. 지난 일주일간 촬영한 이선희의 모습들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7시쯤 광화문역에 나타났다. 그리고 저녁 11시쯤까지 그곳에 앉아 있었다. 밤에는 근처 24시간 찜질방이나 맥도날드에서 시간을 보냈다. 씻는 것은 역 화장실에서 했다. 식사는 하루 한 끼 주로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이었다.
재훈은 서류를 보면서 손이 떨렸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것이 그가 25년을 함께 산 여자의 최후였다. 한때 샤넬 투피스를 입고 백화점을 활보하던 여자가 이제는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다. 탐정은 마지막 정보를 전했다. 이선희는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최근 몇 개월 사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한다. 가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은 처음이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후회였다. 아니, 후회라는 단어로는 부족했다. 그것은 자책이었고 죄책감이었고 무엇보다 깊은 슬픔이었다. 탐정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서류를 꼭 쥐고 있었다. 탐정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재훈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재훈은 그날 밤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직접적으로 물었다.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어머니가 노숙자가 된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전화기 너머로 민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한참을 울던 민지가 입을 열었다. 알고 있었다고. 3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민지의 남편은 5년 전 사업에 실패했다. 빚이 2억 원이 넘었다. 민지는 그 빚을 갚느라 허덕이고 있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파트타임 일을 했고 남편도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를 돌볼 여력이 없었다. 민지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이 반대했다. 집도 좁고 경제적 여유도 없는데 시어머니까지 모실 수는 없다고 했다. 민지는 쉼터라도 알아봤다. 하지만 이선희는 쉼터를 거부했다. 자존심이 상한다고 했다. 차라리 거리에서 자유롭게 사는 게 낫다고 했다. 민수는 어떠냐고 재훈이 물었다. 민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오빠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오빠 역시 도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민수는 3년 전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했다. 그 후 재취업에 실패했고 지금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수입이 불안정하다고.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을 부양하기도 빠듯한 상황이라고. 재훈은 숨이 막혔다. 그렇다면 아무도 이선희를 돌보지 않은 것인가?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가끔 가서 돈을 드린다고. 밥도 사드린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그것조차 거부할 때가 많다고. 치매가 와서 자식들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다고.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느냐고 재훈이 물었다. 민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가 책임질 것 같지 않아서라고. 아버지는 유진 이모와 재혼했을 때도 어머니를 신경 쓰지 않았다고. 그 후에도 한 번도 어머니 안부를 물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다고. 재훈은 할 말이 없었다. 민지의 말이 맞았다. 그는 이혼 후 이선희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단지 아이들이 전하는 말만 듣고 그녀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을 뿐이었다. 아니,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 그것이 더 편했기 때문이다. 민지는 계속 울었다. 재훈도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재훈이 말했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어머니를 내가 돌보겠다고. 다음 날 아침 재훈은 회사에 연차를 냈다. 그리고 다시 광화문역으로 향했다. 이선희는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다. 재훈은 이번에는 멀리서 지켜보지 않았다. 그는 곧장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선희는 고개를 들어 재훈을 봤다. 하지만 역시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다.
재훈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재훈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이선희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다. 한때 부드럽고 따뜻했던 그 손은 이제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다. 재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희야, 나야. 재훈이야. 이선희는 그를 멍하니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초점이 없었다. 재훈은 다시 말했다. 나야, 박재훈. 당신 남편이었던 사람. 이선희의 눈에 뭔가가 스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재훈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뭔가를 기억하려는 듯 눈을 깜빡였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곧 그녀의 표정은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재훈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재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1시간, 2시간. 재훈은 말없이 그녀 옆에 있었다. 가끔 이선희는 재훈을 힐끗 쳐다봤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재훈은 근처 한식당에서 도시락을 사왔다. 따뜻한 된장찌개와 밥, 반찬들이 담긴 도시락이었다. 재훈은 그것을 이선희 앞에 놓았다. 이선희는 처음에는 거부하는 듯 했다. 하지만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하자 주저하는 손을 뻗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떴다. 그리고 입으로 가져갔다. 재훈은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다. 그녀가 밥을 먹는 모습이 이렇게 힘겹고 서투를 줄은 몰랐다. 손이 떨려서 밥알을 자주 흘렸다. 국을 떠먹을 때는 반 이상을 옷에 쏟았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먹었다. 마치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재훈은 그녀 옆에 앉아서 지켜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한 인간이었는지. 25년을 함께 산 사람을, 두 아이의 어머니를 이렇게 방치한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지. 재훈은 그날 오후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재훈은 문자를 보냈다. 만나자고. 어머니 일로 꼭 만나야 한다고. 한참 후에 민수에게서 답장이 왔다. 오늘 저녁 7시 종로의 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저녁 7시 재훈은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했다. 10분 후 민수가 나타났다. 15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다. 민수는 많이 늙어 있었다. 42살이지만 50대처럼 보였다. 머리는 반쯤 벗겨졌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민수는 재훈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둘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다.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를 봤다고. 광화문역에서 노숙자로 지내고 있는 것을 봤다고.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긴 침묵이 흘렀다. 재훈은 물었다.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민수는 고개를 들어 재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있었다. 민수가 입을 열었다. 무슨 말을 해야 했냐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렸는데 어머니가 힘들다고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하라고 해야 했냐고. 재훈은 할 말이 없었다. 민수의 말은 계속되었다. 아버지는 이혼하고 젊은 여자랑 재혼했다고. 새 삶을 살았다고. 어머니는 혼자 남아서 병들고 가난해지고 결국 거리로 내몰렸다고. 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자기도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다고. 하지만 능력이 없었다고. 회사에서 잘렸고 재취업도 안 되고 겨우겨우 살고 있다고. 아내와 아들 먹여 살리기도 빠듯한데 어머니까지 모실 형편이 안 됐다고. 재훈은 민수의 손을 잡았다. 민수는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재훈은 놓지 않았다. 재훈은 말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모든 게 자기 책임이라고. 그러니 이제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어머니를 자기가 모시겠다고. 민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재훈을 봤다. 정말이냐고 물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한참을 재훈을 쳐다봤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너무 늦었다고. 어머니는 이제 치매가 와서 아무것도 기억 못하신다고. 아버지도 알아보지 못하실 거라고. 재훈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래도 자기가 해야 한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훈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말했다. 미안하다고. 아버지로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재훈은 다음 날부터 행동에 옮겼다. 먼저 이선희를 위한 방을 마련했다. 자신의 아파트는 3룸이었다. 그중 하나를 이선희의 방으로 꾸몄다. 침대를 새로 사고 옷장을 들이고 작은 화장대도 놓았다. 그리고 병원 예약을 잡았다. 종합검진이 필요했다. 치매 진단은 물론이고 당뇨병과 다른 질환들도 확인해야 했다. 재훈은 요양보호사도 알아봤다. 혼자서는 이선희를 돌보기 어려울 것 같았다. 일주일 후 재훈은 이선희를 데리러 갔다. 민수와 민지도 함께였다. 셋은 광화문역으로 갔다. 이선희는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다. 민지가 먼저 다가갔다. 엄마, 나야 민지야. 이선희는 민지를 봤다. 잠시 멈칫하더니 작게 웃었다. 희미하지만 뭔가를 기억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민수도 다가갔다. 엄마, 민수예요. 이선희는 민수를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한 애매한 표정이었다. 재훈은 뒤에 서 있었다. 그는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민지가 이선희에게 말했다. 엄마, 우리 집에 가요. 따뜻한 곳에서 쉬어요. 이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가 좋다고.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민지는 울먹였다. 재훈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이선희의 손을 잡았다. 이선희는 재훈을 봤다. 그녀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재훈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희 씨,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따뜻한 집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있고요. 이선희는 재훈을 한참 쳐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재훈은 그녀를 부축해서 일으켰다. 이선희의 몸은 상상 이상으로 가벼웠다. 뼈만 남은 듯 했다. 넷은 차에 올라탔다. 이선희는 창밖을 내다봤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멍했지만 가끔 뭔가를 기억하려는 듯 눈을 깜빡였다. 민지는 뒷좌석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다. 민수는 운전하면서 눈물을 닦았다. 재훈은 조수석에 앉아서 앞만 바라봤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흘리지 않으려 애썼다. 아파트에 도착했다. 재훈은 이선희를 그녀의 방으로 안내했다. 이선희는 방을 둘러봤다. 그리고 침대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푹신한 침대의 감촉에 그녀는 작게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다. 민지가 어머니를 씻겼다. 화장실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시켰다. 이선희의 몸에서 때가 떨어져 나갔다. 검은 물이 배수구로 흘러갔다. 민지는 어머니의 머리를 감겼다. 엉킨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빗으며 눈물을 흘렸다. 샤워 후 민지는 새 옷을 입혔다. 재훈이 미리 사둔 옷이었다. 깨끗한 면 잠옷이었다. 이선희는 거울을 봤다. 깨끗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눈을 깜빡였다. 뭔가를 기억하려는 듯 했다. 하지만 곧 표정은 다시 멍해졌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재훈은 미역국과 밥, 여러 반찬을 준비했다. 넷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이선희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여전히 손은 떨렸지만 아침보다는 나았다. 재훈은 그녀가 먹는 것을 지켜보며 국을 더 떠주고 반찬을 집어주었다. 식사가 끝난 후 민수와 민지는 집으로 돌아갔다. 재훈과 이선희만 남았다. 재훈은 이선희를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이선희는 재훈을 올려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초점이 없었다. 하지만 뭔가 다른 감정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재훈은 작게 말했다. 잘 자요. 푹 쉬세요. 이선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천장을 바라봤다. 재훈은 방을 나와 문을 살짝 닫았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다음 날부터 재훈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이선희의 방을 확인했다. 그녀는 이미 깨어 있었다. 침대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재훈은 그녀에게 아침 인사를 했다. 이선희는 재훈을 봤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재훈은 아침을 준비했다. 죽과 반찬, 과일을 차렸다. 이선희를 식탁으로 모셨다. 그녀는 천천히 먹었다. 재훈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도 식사를 했다. 둘 사이에는 대화가 없었다. 하지만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식사 후 재훈은 이선희를 병원에 데려갔다. 종합검진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이선희는 알츠하이머 치매 중기였다. 당뇨병은 심각한 수준이었고 신장 기능도 많이 저하되어 있었다. 영양실조도 심했다. 의사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재훈은 모든 치료를 받기로 했다.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평생 모은 돈이 있었고 은퇴금도 받을 예정이었다. 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었다. 의사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것을 권했다. 재훈 혼자서는 24시간 돌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훈은 요양보호사를 고용했다. 50대 중반의 경력 많은 분이었다. 그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와서 이선희를 돌봤다.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이고 산책을 시키고 재활운동을 도왔다. 재훈은 저녁과 주말에는 직접 이선희를 돌봤다. 한 달이 지났다. 이선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몸에 살이 조금 붙었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다. 머리카락도 깨끗해지고 윤기가 났다. 하지만 치매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씩 악화되는 것 같았다. 가끔 재훈을 알아보는 듯 하다가도 금방 잊어버렸다. 어느 날 저녁 재훈은 이선희와 함께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갑자기 이선희가 말했다. 재훈 씨. 재훈은 깜짝 놀라 그녀를 봤다. 이선희는 재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잠깐 초점이 생겼다. 재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저 여기 있어요. 이선희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고마워요.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이선희의 손을 잡았다. 이선희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하지만 잠시 후 이선희의 눈은 다시 초점을 잃었다. 그녀는 재훈을 모르는 사람 보듯 쳐다봤다. 재훈은 괜찮다고 속으로 되뇌었다.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재훈은 매일 이선희와 함께 산책을 했다. 아파트 단지 내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이선희는 걷는 것을 좋아했다. 가끔 나무를 만지거나 꽃을 들여다봤다. 재훈은 그녀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산책하면서 재훈은 이선희에게 말을 걸었다. 이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재훈은 계속 말했다. 과거의 이야기들을 했다.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아이들이 태어났던 날.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이야기했다. 어느 날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얼마나 무심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비겁했는지. 이선희는 듣고 있는지 모를 표정으로 앞만 보고 걸었다. 하지만 재훈은 계속 말했다.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속죄라고 생각했다. 민수와 민지는 주말마다 찾아왔다. 아이들과 함께 올 때도 있었다. 이선희는 손주들을 보면 조금 더 밝은 표정을 지었다. 비록 그들이 누군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아이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였다. 재훈은 이선희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준비했다. 갈비찜, 나물, 전, 과일. 식탁은 풍성했다. 모두가 둘러앉아 식사를 했다. 이선희는 가족들을 둘러봤다. 그녀의 눈에 뭔가가 스쳤다. 재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희미하게나마 이것이 가족 모임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다. 식사 후 민수가 재훈에게 말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돌봐주셔서. 재훈은 고개를 저었다. 당연한 일이라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민지도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재훈은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6개월이 지났다. 이선희의 건강은 조금 나아졌지만 치매는 계속 진행되었다. 이제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식사도 혼자서는 하기 어려워졌다. 재훈은 직접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그녀의 입에 넣어주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야 했고 옷을 갈아입는 것도 거들어야 했다. 회사에서는 재훈에게 조기 퇴직을 제안했다. 재훈은 받아들였다. 일보다 이선희가 더 중요했다.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떠났다. 그리고 온전히 이선희를 돌보는 일에 집중했다. 요양보호사는 이제 주 3일만 왔다. 나머지는 재훈이 직접 돌봤다. 아침에 일어나 이선희를 씻기고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이고 산책을 시키고 다시 식사를 챙기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거나 음악을 들었다. 밤에는 이선희의 방문을 열어두고 잤다. 그녀가 밤에 깨어 헤맬 때를 대비해서였다. 재훈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평생 일에 쫓기며 살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을 돌보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그것이 그에게는 일종의 구원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밤 재훈은 이선희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급히 들어가 보니 이선희가 침대에 앉아 흐느끼고 있었다. 재훈은 그녀 옆에 앉았다. 왜 우느냐고 물었다. 이선희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울었다. 재훈은 그녀를 안았다. 이선희는 재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재훈도 함께 울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훈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왔다. 재훈은 이선희를 데리고 가까운 공원에 갔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이선희는 벚꽃을 올려다봤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재훈은 그 미소를 보며 사진을 찍었다. 오랜만에 보는 그녀의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벤치에 앉아 벚꽃을 구경하는데 이선희가 갑자기 재훈의 손을 잡았다. 재훈은 놀라 그녀를 봤다. 이선희는 재훈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잠깐 생기가 돌았다. 그리고 그녀가 작게 속삭였다. 예뻐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정말 예쁘죠. 이선희는 다시 벚꽃을 올려다봤다. 재훈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벚꽃잎이 흩날렸다. 분홍빛 꽃잎들이 두 사람 위로 떨어졌다. 재훈은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이 순간 진정으로 이선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25년을 함께 살면서도 제대로 함께 있지 못했는데 이제야 비로소 그녀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이 순간이 주어진 것에 감사했다. 그는 그렇게 1년을 보냈다. 이선희를 돌보며 보낸 그 시간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느꼈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재훈은 창밖을 내다봤다.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의 인생에도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제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선희에게 배웠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비록 모든 것이 끝난 후에야 배웠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했다.